엄마, 이제 우리 집 좁아서 못 모시겠어요. 아들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죠. 새 아파트는 방이 2개밖에 없거든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30평짜리 새 아파트인데 방이 부족하다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68세 박명순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예요. 남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부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죠.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온대요.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나는 아직 건강한데.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말이죠. 어머니, 요양원이 요즘은 호텔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여행이라도 보내는 것처럼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들 준혁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죠. 등록금만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씩 6학기요. 시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어묵볶음, 잡채까지요. 손님들이 사장님 손맛이 최고라고 칭찬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졌죠. 여름엔 더위에 정신이 아득했고요.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도 제가 도왔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죠. 5년 동안이요.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엄마, 월세가 너무 비싸. 회사 월급으론 모자라.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저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에서 돈을 뽑아 보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준혁이가 수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기뻤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했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혼수 장만하는데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 준혁이가 절을 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도 제가 도왔죠. 강남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세 자금이 3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2억 5천만 원을요. 남은 5천만 원은 제 적금을 깨서 보탰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갚으라고 준 게 아니니까요. 1년 후 손주 시우가 태어났어요. 준혁이가 전화했죠. 엄마, 아들이야,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도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를 위해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아들 집에 가서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죠. 시우를 안고 재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쉴 수 있어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100일이 지나고 며느리가 회사에 복직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어머니,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육아휴직 쓰면 승진해서 밀려나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이에요. 밤 9시에 며느리가 퇴근하면 그때 집에 갔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요. 기저귀 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우가 울면 제가 업고 달랬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쑤셔도 견뎠죠. 낮잠을 재우고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호박죽, 당근죽, 쇠고 기미음까지요. 믹서기 돌리는 소리에 귀가 멍멍했죠. 밤에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됐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고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우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요. 제 반찬 가게는 그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30년간 키워온 단골 손님들이 떠났죠.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찾아뵈러 왔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전화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손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며느리가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다고 하더군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고 했죠. 준혁이도 팀장이 됐고요. 연봉 9천만 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 해.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분당에 새 아파트 계약했어요. 30평짜리예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말했죠.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엄마, 새 아파트 보러 갈래? 준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설렜어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이니까요. 일요일에 아들 내외와 함께 분당에 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멋졌어요. 깨끗하고 넓고 햇살도 잘 들었죠. 와, 여기 정말 좋다. 시우가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돌아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방이 3개였거든요. 안방, 시우방, 그리고 서재요. 내 방은 어디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아, 서재는 제가 재택 근무할 때 꼭 필요해서요. 요즘 회사에서 주 2회 재택이거든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어머니, 괜찮으시죠? 새 아파트 마음에 드시죠?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30년간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어요. 미용실도 1년에 2~3번밖에 가지 못했죠. 손주 돌보느라 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간 일군 단골 손님들을 잃었고요. 제 허리와 무릎도 망가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우 좀 봐줄 수 있어? 수진이가 중요한 회의가 있대.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우를 돌보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 밥을 먹이고 9시에 놀이터에 갔습니다. 10시에 간식을 주고 11시에 낮잠을 재웠죠. 오후 2시에 시우가 깼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3시에는 그림책을 읽어줬고요. 저녁 6시가 됐는데 며느리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7시가 되고 8시가 됐죠. 밤 9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일주일 후였어요. 준혁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부부 워크숍 가야 해. 시우 좀 봐줄 수 있지? 주말? 이틀 동안이나?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야. 회사에서 필수로 가야 하는 거래.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갔어요. 준혁이 내외는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우 잘 부탁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말했죠.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하나랑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시우가 깼어요.
할머니 배고파. 저는 급히 달걀찜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어 시우를 먹였죠. 오후가 되자 시우가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체온계로 재니 38.5도였어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시우가 열이 나는데 어떡하지? 어머니, 해열제 서랍에 있어요. 먹이시면 돼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그냥 감기일 거예요. 해열제 먹이고 재우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약을 먹이고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운 시우가 칭얼거렸어요. 할머니 아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우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열이 더 오를까 봐요. 일요일 저녁 8시가 됐는데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어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됐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워크숍 끝나고 회식했어. 엄마, 시우 잘 있었지? 며느리도 취한 얼굴이었어요. 시우 상태는 묻지도 않았죠. 시우가 어제 열이 났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괜찮죠? 며느리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시우 이마에 손도 대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군요. 손을 보니 주름투성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습니다. 30년 시장일로 망가진 손이었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제가 야근이 많아져요. 시우 저녁까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밤 10시쯤 퇴근할 것 같아요. 시우 저녁 먹이시고 재워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다음 주부터 제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요. 15시간을 아들 집에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생활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교통비도 제가 냈고요. 시우 간식 사는 것도 제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욕심쟁이 시어머니로 보일까 봐요. 어느 날 반찬 가게 옆 가게 주인 경숙 언니를 만났어요. 명순아,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 경숙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 돌봐주느라 바빠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손주 부모는 뭐해? 내가 왜 매일 돌봐줘? 경숙 언니가 눈살을 찌푸렸죠.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도와줘야죠. 그래도 그렇지. 생활비는 받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순아, 너무 당하고만 사는 거 아냐?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경숙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다시 봤어요. 70대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새 아파트 계약하러 가. 같이 갈래?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 방도 생각해줬을까 하고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명의는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준혁이 이름도 없었죠. 왜 수진이 이름으로만 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출 조건이 더 좋아서요. 회사에서 특별 대출 지원해줘요.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며느리가 카드로 긁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보태지 못했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 집 이사 가면 어머니 방이 없어서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안방, 하나는 시우방, 하나는 제 서재예요.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사 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시우를 돌보고 있었어요. 시우가 막 잠들었죠.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우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어요. 혹시 시우가 깨면 바로 들어가려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우리 집은 좁다고. 며느리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엄마가 시우 3년 동안 봐주셨잖아.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생활비 드렸잖아. 생활비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생활비는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밥은 해드렸잖아. 그것도 생활비야.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내가 낼게. 월 250만 원 정도 하던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요양원이요? 정말로 저를 보낼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재산은 얼마나 있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집이랑 가게 팔면 한 5억 정도 될 거야. 강남 변두리지만 땅값이 올라서. 준혁이가 대답했죠. 나중에 그거 우리 주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는 거잖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재산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양원 보내고 집은 빨리 정리하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명의를 일단 내 이름으로 옮기는 거야. 어머니가 요양원 계신 동안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고. 그게 되겠어? 당연히 되지. 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 미리 정리해야지.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해? 준혁이가 물었어요. 그것도 팔아야지. 30년 된 낡은 가게 누가 운영해? 건물만 3억 5천은 받을 거야.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5억에 가게 3억 5천이면 8억 5천이네. 여기서 요양원비 빼면. 요양원비는 어머니 연금으로 내면 되잖아. 어머니 국민연금 월 80만 원 나오잖아. 80만 원으로 어떻게 250만 원짜리 요양원비를 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족한 거는 그건 어머니 예금에서 빼면 되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통장엔 이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손주 돌보느라 다 썼거든요. 그럼 8억은 고스란히 우리 거네. 준혁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빚도 갚고 시우 교육비도 모으고. 수진아, 당신 정말 똑똑해. 준혁이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려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죠.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 계단도 힘들어 하시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빨리 정리되면. 며느리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정리되면요? 제가 빨리 죽으면요? 그건 그렇고 보험은 어떻게 돼? 며느리가 물었어요. 엄마 보험, 생명보험 하나 있는데 5천만 원짜리야. 수익자는? 당연히 나지. 그것도 괜찮네. 나중에 장례비 쓰고 남으면 우리 거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시우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시우가 깰까봐요. 제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눈물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우 재웠어요? 그래, 방금 잠들었다. 그럼 오늘은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둘 다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제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좁고 낡은 제 집이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죠. 이 집마저 빼앗으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대화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다.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옮기자고. 가게를 팔아 3억 5천만 원을 받자고.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제 손에서 펜이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요. 다 적고 나니 3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열쇠로 잠갔죠.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결심이 서 있었어요. 울음보다 기록이다. 복수보다 독립이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명순이가 아니었어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서랍에서 어제 쓴 노트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때문이었어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준 것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적었어요. 대학 등록금 2,400만 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까지 모두요. 영수증을 보관해 둔 게 있었습니다. 생활비 매달 200만 원씩 5년.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은행 이체 내역이 다 있었죠. 결혼 자금 5천만 원.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혼수장만까지요. 준혁이 통장에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아파트 전세 자금 지원 3억 원.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였어요. 은행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합계 4억 7,400만 원입니다. 저는 펜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주 돌본 3년을 계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베이비시터 비용을 찾아봤어요. 월 300만 원이 평균이더군요. 하루 10시간 주 5일 기준이었어요. 저는 하루 15시간 주 7일을 돌봤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300만 원에 1.5배를 곱했어요. 월 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36개월을 곱하니 1억 6,200만 원이었어요. 총합계를 적었습니다. 6억 3,600만 원. 제가 30년간 아들에게 쏟아부은 돈이었어요. 노트를 덮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열쇠로 잠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었거든요. 집 근처 은행에 먼저 들렀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 전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회했습니다. 총 3개 계좌가 있으시네요. 보통 예금 200만 원, 정기 예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계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계좌는 10년 전에 만드신 건데 한 번도 안 쓰셨네요. 잔액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저축해둔 거였어요. 남편 사망 후 손대지 않았던 돈이었죠. 총 1억 5,200만 원입니다. 정기예금 해지하고 싶어요. 전부 보통예금으로 옮겨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억 5,200만 원이 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을 나와 걸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곳이었어요. 상속 문제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죠. 법무법인 정도. 30년 경력의 김민수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접수대에서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노트에 질문 목록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 명의를 바꾸려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요양원에 가기 싫은데 강제로 보낼 수 있나요? 아들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을 미리 포기시킬 수 있나요? 오후 2시가 됐어요.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자한 인상이었죠.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준비한 노트를 꺼냈어요. 어제 들은 대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 대출 서류, 준혁이 통장 입금 기록.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어머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우선 재산명의 이전은 어머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안심하세요. 제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예방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이 있다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수도 있군요. 지금 당장 공증을 받으세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변호사님이 메모지에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는 본인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들에게 주신 돈은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부양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요? 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974조예요. 어머님이 아들을 키우고 지원한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아들이 어머님을 버리는 건 법 위반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부양료 청구와 재산 반환 청구를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주 돌본 3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대가 없이 노동을 제공하셨으니까요. 정말요? 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각서를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생전에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요? 조건부 증여 형식으로요. 어머님이 일정 금액을 주시되 상속 포기각서를 받는 겁니다.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머님,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비용을 물었어요. 오늘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착수금 500만 원이고요. 비싸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지키는데 필요한 돈이었으니까요. 상담료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제가 30년간 운영한 반찬 가게 건물이었어요. 사장님, 이 건물 시세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공인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30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럼 급하게 파실 건 아니시죠? 좋은 가격에 팔아드릴게요. 매물 등록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서류도 작성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내일 시우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엄마.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들을 적었어요. 은행 예금 확인 및 해지, 변호사 상담, 가게 매물 등록,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공증 받기, 집 시세 알아보기, 증거 더 모으기.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습니다. 제 계획이 시작됐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밤하늘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명순이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시우를 돌봤고요.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하지만 제 속은 달랐어요. 조용히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능력 확인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공증인이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00에서 7을 빼면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어요. 어르신 정상이십니다.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으세요. 공증서를 받았습니다. 박명수는 2024년 10월 현재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서류 하나면 아들이 치매를 주장해도 소용없었어요. 화요일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어르신 건강하십니다. 68세치고 아주 튼튼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입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요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증거였죠. 수요일 오후였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3억 5천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신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목요일 아침 9시 반이었어요.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우 좀 봐줄래? 저는 답장했어요. 오늘은 병원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아.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무슨 병원? 준혁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수진이가 연차 쓸게. 며느리가 연차를 쓴다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자는 40대 남자였어요. 건물 상태가 좋네요. 위치도 마음에 들고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3,500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요. 잔금은 2주 후에 치르겠습니다. 매수자가 말했어요. 그때 명의 이전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을 일한 가게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건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어요. 이 집 시세 좀 봐주세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강남 변두리지만 재건축 예정 지역이네요. 2억 8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높았어요.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죠? 30년 넘었어요. 재건축되면 더 오를 텐데 파시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매물 등록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매각 계약 완료. 계약금 3,500만 원 수령. 집 매물 등록 완료. 은행 예금 1억 5,200만 원 확보. 현재 확보한 자금은 1억 8,700만 원. 가게 잔금 3억 1,500만 원. 집 매각 예상 금액 2억 8천만 원. 총 7억 8,200만 원이 될 예정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집도 매수 희망자 나왔어요. 2억 8천에 바로 하겠답니다. 정말요? 네, 재건축 보고 투자 목적으로 사신대요.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운이 따르는 건지 하늘이 돕는 건지. 그날 오후 아들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시우를 돌봤어요.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어요. 보통 9시에 오는데 7시에 왔죠. 어머니, 오늘 일찍 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어머니, 이사 날짜 잡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주 후 토요일이요. 어머니 짐도 싸셔야죠. 내 집 말이야? 네, 요양원에 가실 거잖아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요양원 구경 가실래요? 정말 좋은 데 알아뒀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섭섭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우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지만 집이 좁아서요. 이해하시죠?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안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마.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이었어요. 어머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집 매매 계약하는 날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집 잘 쓰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인사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2주 후였어요. 2주 후면 명예 이전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했죠. 가게와 집 계약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10시였어요. 법무법인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모두 준비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서류, 부양료 청구 소송 준비 서류, 제3명의 보호 신청 서류. 이걸 언제 보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이사 가는 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정말요? 네,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직접 가는 게 좋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착수금 5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어머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법무법인을 나와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어요. 바람이 상쾌했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들을 위한 삶은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어요. 현재 확보 자금 1억 8,700만 원. 가게 잔금 3억 1,500만 원.
집 잔금 2억 5,200만 원. 합계 7억 5,400만 원. 여기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빼면 7억 4,900만 원. 이 돈으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주도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요. 2억이면 충분할 거예요. 남은 5억은 노후 자금으로 쓸 겁니다. 월 200만 원씩 써도 20년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88세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준혁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이사야. 11시쯤 집에 와줄래? 저는 답장했어요. 알았어. 갈게. 그날이 바로 디데이였어요. 변호사님이 오시는 날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요. 제 재산이 이미 다 팔렸다는 것도, 변호사가 오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거예요. 제 계획이 실행될 겁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의 저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죠.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 통장, 계약서, 공증서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김민수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출발합니다. 11시 정각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죠. 10시 반에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어요. 짐을 옮기는 기사들이 분주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 준혁이가 땀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거의 다 쌌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어요. 시우는 어디 있어? 친정엄마가 데려가셨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제가 매일 드나들며 손주를 돌봤던 곳이죠. 이제 이 집과도 작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우리가 다 할게. 준혁이가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0분. 10분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침실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죠.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누구세요? 준혁이가 문을 열었어요. 김민수 변호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법무법인 정도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명순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준혁이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내 재산 가져가려는 거 다 들었어.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준혁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전 밤이었지. 너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비용 250만 원. 집이랑 가게 팔면 8억 5천만 원. 명의를 준혁이 이름으로 옮기고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제가 또박또박 읽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30년간 준혁이한테 준 돈이 4억 7,400만 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2,400만 원, 생활비 1억 2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전세 자금 3억. 준혁이가 바닥을 보았어요. 손주 돌본 3년은 1억 6,200만 원이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 월 450만 원씩 36개월. 계산해 봤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합계 6억 3,600만 원이야. 내가 너희한테 준 거.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갚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날 요양원에 버리면서 내 재산까지 가져가려 했잖아.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집이랑 가게 매매 계약서야. 이미 다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가게는 3억 5천만 원. 집은 2억 8천만 원. 총 6억 3천만 원을 받았지. 준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수가. 엄마, 그 돈으로 어떻게 사세요? 걱정 마. 은행 예금도 1억 5천만 원 있어. 총 7억 8천만 원이야. 제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나는 제주도에 집을 샀어. 바다가 보이는 2억짜리 집이야. 제주도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민법 974조에 따라 자식의 부양 의무 불이행을 청구합니다. 부양료요?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네, 월 150만 원씩 청구합니다. 어머님의 생활비로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돌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내가 날 무시할 때 난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었어.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가 내 재산을 탐낼 때 난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었어. 며느리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너희가 내 집 명의를 바꾸려 할 때 난 집을 팔고 있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시작은 없어. 끝만 있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금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시우 교육비로 1,000만 원이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우는 내가 사랑하는 손주야. 하지만 너희가 날 이용한 건 용서 못해. 며느리가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시우 생각해서라도요.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우는 너희가 키워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재산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부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 재산은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텐 단 1원도 안 줘. 준혁이가 서류를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서명 안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부양료 청구, 재산 반환 청구 전부요.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 걸리면 준혁 씨 회사에도 알려집니다. 불효자라고요. 준혁이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서명해. 소송 걸리면 우리 끝이야. 준혁이가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준혁.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회수했어요. 공증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그래, 간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다. 아마 안 보게 될 거야.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준혁이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변호사님이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연락 오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과 악수했어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김포공항이요. 오늘 오후 3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해뒀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이 살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저 건물 안에 있었죠. 이제 그 시간도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맡겼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탑승구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봤어요. 준혁이한테 문자가 1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마지막 문자를 읽고 가슴이 아팠어요. 시우. 제가 3년을 키운 손주였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제주도 가면 새 번호를 만들 겁니다.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서울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제 과거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죠.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서귀포 안덕면. 제가 산 집의 주소였습니다. 2주 전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마음에 들었죠.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어요. 2억에 샀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집이 있었어요. 하얀색 단층 주택이었죠.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새 거였어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수리돼 있었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죠.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며느리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죠. 이제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근처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어요. 쌀, 김치, 계란, 야채, 고기. 30년 만에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어요. 15만 원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30년간 남들 먹이느라 만들던 음식이었죠. 이제는 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거실 탁자에 놓았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한테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죠. 내일 통신사 가서 번호를 바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 통신사 대리점에 갔어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할머니 두 분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언덕 위 하얀 집에 살아요. 아이고, 거기 주인 바뀌었구나. 잘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명순이에요. 나는 김영희, 이쪽은 최순자예요. 영희 할머니가 소개했어요. 내일 우리 게이트볼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다음 날 할머니들과 게이트볼을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명순 씨, 서울에서 왜 오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같이 살기 힘들어서요. 아이고,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더라고.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와서 잘했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오후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씨앗을 뿌리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죠.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시간이었어요. 가끔 준혁이가 생각났어요. 어릴 때 준혁이요. 제 손을 잡고 유치원 가던 준혁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준혁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명순 씨,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한대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불렀어요. 음치였지만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거였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요? 아마 부동산을 통해 알아낸 것 같았어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시우가 할머니를 찾아요.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찢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명순 씨, 아들한테 전화 왔던데요. 제 번호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엄마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알려줬어요. 감사해요, 언니.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그립잖아. 그런데 명순 씨는 연락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막아줄게요. 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텃밭에 상추가 자랐습니다.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갔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저녁을 만들었어요. 상추쌈에 된장 찍어 먹었죠. 맛있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부양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말요? 네, 월 150만 원씩 어머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준혁이가 결국 굴복한 거예요. 다음 달부터 월 15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빠짐없이 입금됐어요. 그 돈은 쓰지 않고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시우 성인 되면 주려고요. 시우는 제 손주니까요. 미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명순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다신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니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이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텃밭은 이제 제법 풍성해졌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까지 자라고 있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식물들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영희 언니, 순자 언니와는 이제 가족처럼 지내요. 일주일에 3번은 함께 게이트볼을 칩니다. 목요일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가고요. 금요일엔 함께 시장 구경을 가죠. 명순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영희 언니가 자주 부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외롭지 않아요. 서울에서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한 달 전에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평생 그림은 그려본 적 없었는데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셨죠. 바다 풍경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뿌듯했어요. 거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제가 그린 첫 그림이에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준혁이가 보내는 부양료 150만 원이 6달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짐없이요. 900만 원이 모였더군요.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우 생각이 나요. 이제 5살이 됐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겠죠. 친구들과 놀고 있을까요? 할머니를 기억할까요? 가끔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준혁이한테 편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시우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었어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시우가 쓴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시우를 사랑하지만 준혁이 내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림은 액자에 넣어 침실에 걸어뒀어요. 매일 밤 그림을 보며 잠듭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사랑한다. 마음속으로 말해요. 어제는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죠. 저도 김치를 담가갔습니다. 30년 시장 경력의 김치였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제 손맛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명순 씨, 김치 좀 팔아요. 우리 마을에서요.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8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6개월 전부터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제 존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돼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노예가 아니니까요. 저는 30년을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제 꿈도 없었고 제 시간도 없었죠.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후회 없이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살고 싶어요. 거칠게 부딪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파도처럼요. 저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요. 30년 희생이 무너졌죠.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나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영희 언니와 오름에 오르기로 했어요. 순자 언니도 함께 간다고 하더군요. 텃밭 토마토도 따야 하고요. 저녁엔 수채화 숙제도 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바쁨입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볼 거예요. 제주도 밤하늘의 별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시우가 그린 그림을 보며 잠들 겁니다. 시우야,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자라렴. 마음속으로 기도할 거예요. 언젠가 시우가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68세 박명순입니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